네, 오늘 이웃집 워렌 버핏 숙향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숙향 선생님 저희 이번에 3번째 출연이신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또 쫙 프로필을 소개를 해드리면 가치 투자 전문가로 1985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 40년. 만 40년 동안 정말 주식 투자를 해 오셨는데, 직접 굴리는 그 계좌를 꾸준히 카페에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이제 추종자들을 몰고 다니시는 가치 투자의 대가십니다. 네, 간단히 올해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서 제일 궁금한 게 투자 수익률입니다. 선생님, 올해는 좀 어떠셨습니까? 수익률은 좋았죠. 좋았는데 네. 이제 시장이 지고 있으니까 네. 아주 석 기분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저희 그 카페나 또 이게 지금 요번에 또 발간된 이 이웃집 워렌 버핏 숙향의 투자 이야기 여기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 수익률 다 나오는데 작년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이제 25%대 수익률을 올리셨죠.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 이제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2024년까지 연복리 17.2%의 수익률을 올리셨어요. 네. 맞습니까? 네, 그렇죠. 네, 보통 수익률이 아니죠. 네. 네. 오늘 또 뭔가를 준비해 오셨는데. 아니, 이제 네. 올해 수익률 때문에. 네. 네. 네, 간단히 또 말씀을 해주시면은 올해 이제 수익률 좀 공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아까 시장이 졌다는데 시장이 오늘까지 지금 정리해 왔거든요. 네. 73.7% 올랐어요. 그렇죠, 코스피가.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61.2% 해가지고 시장에 12.5% 졌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복리 수익률로 이제 19%, 네. 시장은 이제 5.7%였으니까 시장에는 많이 이겼죠. 네. 복리 수익률로 19%.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책에도 이제 금액으로 표시하는데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면 네. 어떻게 됐을까? 네. 20년, 딱 20년이 지났죠. 네. 그러면 시장 그대로 하면은 1억이 3억 2백이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 경우는 1억이 이제 32억 2,200만 원. 네? 엄청나죠. 그게 이게 가능한가요? 복리의 그 힘이죠. 와, 3억과 32억이 똑같은 돈 1억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이게 시간이 주는 이 힘을 그게 가치 투자의 힘이죠. 이 주로 이제 배당주에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배당주라기보다는 네. 가치주인데 네. 원래 제가 이제 배당에 신경을 많이 썼던 거는 2004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2004년에 제가 이제 일종의 집 놔두고 다 그냥 제로가 된 네. 그런 이제 금융 파산이 됐을 때가 있는데 그 이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네. 누가 선생님께서요? 예, 주식 투자는 아닙니다. 네, 다른 네. 쪽으로 네. 약간 동업 형식. 네. 그 전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왜 잘하는 걸 안 하고 딴짓을 하다가 이렇게 했을까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하면서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이제 생활비로 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당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됐어요. 네네.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싸다면 보통 PER, PBR인데 그거 위주로 보고 배당도 물론 안 본 건 아닌데 그때부터는 배당을 먼저 보고 PER, PBR을 보게 그렇게 조금 바뀌었어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그 방법이 정말 옳았던 게 이제 가치에 싼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항상 이제 시장하고 반대로 가다 보니까 되게 힘들다고요. 네. 그 시장이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못 따라가는 것에 대한 힘든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 좋을 때도 이게 그냥 주가가 자꾸 빠진다고 하거나 그대로 있을 때는 그냥 뭐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배당금이 은행에 맡겼을 때보다 더 많은 배당을 주는 회사라면은 그 주식을 들고 있어 1년에 한 번씩 마치 은행에 맡겼을 때 이자를 받듯이 배당금으로 받는데 이게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주가가 가치에 맞게 올라갈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그렇게 하면서 새삼은 지금 더 강렬하게 느끼죠. 저도 개인적으로 배당주에 처음 관심을 가져서 슈드라는 거를 샀었거든요. 네. SDHD를 그때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배당금이 많이 안 들어온다라는 아쉬움이 생각보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숙향님의 카페랑 책을 보니까 내가 너무 배당주를 슈드만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근데 이 부분도 정말 놀라웠거든요. 네. 이제
미국 사실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은 한국 주식은 안 하고 미국 주식만, 미국 특히 ETF만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게 바로 접니다. 근데 이제 40년 동안 미국 주식을 아예 안 하시고 한국 주식으로만 이렇게까지 연봉이 17%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좀 쇼킹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그게 최근 10년 조금 더 네. 전까지는 미국이 훨씬 좋았어요, 우리보다. 근데 그 앞에 한 10년 이상은 또 미국은 거의 정체 상태였고 우리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 평균 회귀의 원리라는 건데 네. 그거에 의해서 좋았던 거는 나빠지고 나빴던 건 좋아지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코로나 때 많이 들어왔죠. 투자를 하게 네,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되게 짧죠. 네. 해봤자 5년이고. 그보다 조금 더 길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 시장이 한 10년 이상을 더 좋았으니까 많이.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많이 가게 됐다 할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러면 최근 10년이라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런 거보다도 이 가치에 비해 싼 주식들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증명하듯이 괜찮은 수익률을 줍니다. 네. 시장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이게 가치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 많이 오를 때는 덜 올라요. 그렇죠. 근데 떨어질 때는 또 덜 빠지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또 괜찮고 특히 또 행보기간 이렇게 계속 한 9년, 이제 2010년부터 2019년 이 정도가 박스권 굉장히 행복해야거든요. 네. 그때 우리 가치주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시장을 많이 이기는데 네. 그런 걸 떠나가지고 또 배당 높은 주식들은 주가가 그대로 있어도 그 배당이 들어오고 그 배당금으로 또 싸게 놓여 있는 주식을 또 사서 늘리니까 네. 주식 수를 늘리면 그게 또 배당이 더 늘어나고 그야말로 복리 효과도 누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나옵니다. 진짜 배당이 늘어나면 주식도 또 늘어나게 되고 이게 거의 무한 반복이네요. 그렇죠. 그럼 주로 그 배당을 받으시면 이제 생활비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걸 재투자를 다 하시나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2004년에 약간 이제 누가처럼 리셋이 된 건데 네.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백수였기 때문에 제가 친구한테 취직을 부탁해가지고 취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 생활이 되니까 네. 결국 그 배당금을 쓰지는 않고 계속 재투자하게 재투자를.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복리 효과가 더 네, 그렇죠. 극대화된 당연하죠. 거네요. 네. 배당을 재투자해야죠. 복리 효과를 누리기 네. 위해서는. 그럼 지금도 배당 받으신 건 다 재투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백수니까 써야죠. 아니, 내가 제일 바라는 바야. 쓰는데 좀 일부 쓴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연말에 이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CMA 계좌로 네. 일부 돈을 돌려놓으면 그걸로 쓰는 거니까 네네. 결국은 배당금을 일부는 쓴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 좀 궁금한 게 사실 네. 작년에 나와 주셔서 명풍정밀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건 좀 종목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중에 아 이거는 조금 괜찮았다, 아니면 좀 이런 거는 별로였다 이랬던 주식 종목들도 혹시 또 있을까요? 여기 제 네. 포트폴리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일부지만은 사실은 전체 금액의 거의 뭐라 그럴까 표본이라고 할 수도 네. 있거든요. 종목을 재보니까 거의 30개 가까이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비중이 큰 것들은 이제 펀드 숙향 공개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일단 실패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엄청 큰 것들 몇 개 있잖아요. 한국 자산신탁이나 이제 플러스가 났나? 아직도 안 됐을 텐데 그 메가스터디.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났었더라? 서원인텍.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실패한 거죠. 한편으로는 운이 없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 그런데, 근데 왜 그걸 포기를 안 하느냐? 왜 안 파느냐? 하면은, 여전히 가치에 비해서는 싸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원인텍 같은 경우가 계속 몇 년째 실적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럴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현금이 더 많고, 그리고 배당도 나름대로 수익률이 한 6% 나오고, 계속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PR이 10이 안 되거든요. 그 미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포기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 데이비드 아인혼?
그 책을 쓴 분인데 투자 엑스파일인가 네. 뭐 좋은 책이에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IT 쪽에는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확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익도 내고 충분히 싼 주식이라면 한번 가지고 버틸만하다. 계속 버티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버텨가지고 올해 그 공개 매수해가지고 결국 이제 탈출한 텔코어 같은 게 그랬거든요. 아, 네. 그것도 네. 약간의 이익을 내면은 그는 배당으로 거의 다 주고 네. 그리고 현금이 시청보다 훨씬 높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탁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물려있다면 물려있고 뭐 그런 게 있고 좋은 잘된 주식이요. 네. 그 올해 이제 결국 이 공개하는 펀드 수량이 지금 5억짜리가 11억 약간 넘었거든요. 네. 그 이제 4년 3개월 됐는데 수익이 높죠. 네. 근데 거기에서 올해 다판 종목들이 신용정권이 있거든요. 오, 많이 올랐죠. 네. 그게 아까 보니까 이게 2021년 10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네. 그때부터 처음부터 편입된 거고 네. 네. 원래 사실 다른 계좌에도 그거는 뭐 한 그 20년 전부터 들어가 있던 종목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는 주총 가가지고 막 네. 그걸로 좀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네. 거의 20년 동안 내가 지고 있었다 이렇게.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제 처음에 2006년인가 그때 우리 펀드 안에 그 보통주 우선주가 다 100주씩 있었어요. 네. 그때 한 3만 천 원인가 이랬는데 그래 그걸 이제 배당 받을 때마다 주식을 다 사는 걸로 그렇게 했을 때 한 3년 전인가 보니까 100주가 190 뭐 한 주가 두 주가 되더라고요. 거의 2배가 됐네요. 그렇게 백주가. 돼. 네, 네. 무려 뭐 네. 10한 6, 7년 네.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주가가 5만 원대인가 이래가지고 평가하면은 결국 300만 원, 320만 원 정도가 1000만 원이 약간 넘는 정도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 그 신용일거에 제가 그 2006년 시점에 자기 자본이 5천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요 비교할 이 무렵에 시총이 1조 5천억이 약간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네. 그 자기 자본이 3배가 됐잖아요. 네. 그럼 주가가 3만 원, 10만 원 돼야지. 네. 그래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총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제 기준으로 이런데 주가라는 거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 않느냐. 뭐 어째 자사주 계속 샀던 회사고 네. 배당도 적게 주는 회사도 아니고. 네. 그런데 어쨌든 당시 5천억대 3만 원에 있던 주식이 자기 자본이 네. 3배나 늘었는데 네. 주가는 2배밖에 안 가. 이거는 좀 어쨌든 문제가 네. 있는 거 네. 아니냐. 뭔가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해보는 게 안 나냐.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네. 투덜거린다고 해야 되나. 조언을 한 거죠. 조언을. 네,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를 팔 이유는 없었고 왜냐하면 제가 계산한 내재 가치로는 그 당시에도 15만 원 나오고 지금 한 20만 원 네. 되니까 결국 이제 자본시장 정상화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상법 자본시장 개정하고 활성화 대책이 나와서. 그래서 자사주 네. 소각 문제 이렇게 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일종의 주도주가 됐죠. 맞아요. 자사주 아이콘. 많은 그런 데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이제 결국 다 팔게 됐는데 7월 달에 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여기서만 배당하고 해가지고 한 1억 9천 정도 이익이 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5억짜리에서 물론 지금 11억까지 평가액은 나있지만 평가액 그 중에 2억이면 거의 30% 이상을 여기서 수익을 내준 네.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최고의 주식이고 결국 이제 가치에 비해서 많이 싸면서 그래도 그것도 뭐 배당도 괜찮았고 이런 식으로 들고 있으면은 어떤 계기가 되든 네. 그 보답을 받는다는 거죠. 좀 맨 처음에 샀던 거에 비해 그걸로 따지면 좀 길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네. 아까 떨어진 주식을 엄청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이제 플러스가 되면 좀 파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럼 숙향님은 떨어진 주식은 오를 때까지 절대 안 팔고 갖고 있다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그러면 않은데 아까 했듯이 그 세 개가 지금 안 좋은 주식을 얘기했잖아요. 나름대로 아직은 가치에 비해서 싸니까 가지고 있는 거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포기해야겠죠. 근데 대개 이제 처음에 살 때부터 우리는 안전마진이 꽤 높은 주식들을 하다 보니까 웬만큼 안 좋아져 가지고는 그런 경우는 잘 없지. 그럼 숙향님은 네. 마이너스 몇 프로 이하까지 가면 뭐 손절을 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가시 투자자는 손절이 없죠. 원칙적으로. 오히려 떨어지면 그만큼 안전마진이 커지니까 더 사야죠. 그게 이제 트레이드
쪽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정말 저는 이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저 주변에서 신영증권을 20년 가까이 들고 있으신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2006년부터 지금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네. 7월달 다 팔았고 네. 그 법인 계좌에만 네. 좀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세금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법인 계좌는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근데 그냥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뭐 올해 이렇게 사실 거의 10여 년 동안 기다가 지금 올해 뭐 대통령도 바뀌고 이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서 뭐 배당주에 대한 좀 집중 조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뭐 증권주뿐만이 아니고 지주사 주식들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제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의 주식들도 많다고 그러면 또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면 네. 어떻게 이 지금 올라와 있는 배당주를 사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네. 가치를 따져야죠. 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따진 방법은 제가 이제 네 가지 투자 지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PER, PBR, 배당 수익률, 그다음 순이익금인데 네. 그 PR은 역시 이제 낮을수록 좋고 PBR 낮을수록 좋고 그 PR이 글쎄 다 알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렇죠. 주가로 얘기할까요? 네. 주가로 10,000원짜리인데 네. 2,000원을 이익을 낸다. 네. 그러면은 10,000원 나누기 2,000원 하면 5가 나오잖아요. 그게 PR이거든요. PER.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반대로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은 10,000원짜리가 2,000원에 이익을 내. 그러면 이게 이 투자 수익률이 20%를 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10,000원짜리를 샀는데 이 주식이 20%로 이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다른 투자 자산들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내가 하나 들고 네.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억 주고 샀는데 연 500만이 나온다. 그럼 5%잖아요. 네. 그리고 은행에 우리 맡겼을 때 1억을 맡기면은 은행이 보통 한 3% 주니까 3%죠. 이게 비교가 되죠. 그럼 당연히 이게 싼 거지. 그 PR은 그렇게 하고 PBR은 이제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주당 3만 원인 거예요. 네. 2만 원이라 계산하죠. 2만 원. 그러면은 10,000원 나누기 주가 10,000원 나누기 주당 자산 가치 2만 원 하면 10,000원 나누기 2만 원 하니까 0.5가 되죠. 네. 그게 이제 PBR인데 네. 그러니까 자산이 10,000원, 2만 원짜리가 10,000원이 된다면 누가 봐도 싸잖아요. 그렇죠. 2만 원짜리면 2만 원 돼야지. 내 자산 팔아도 네. 이거보다 많이 남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싸다 비싸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익은 그런 관점에서 하고 네. PR은 그렇고 PBR은 이렇고. 그럼 둘 다 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 PR은 10 이하. 10 이하. 예, PBR은 그죠. PBR은 1 이하. 1 이하. 예. 그런 주식이면서 배당 수익률이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많이 주는 회사. 뭐 한 5% 이상? 지금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한 3%밖에 안 3%.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 그 네이버에 증권 홈 들어가면 배당 수익률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배당 수익률 누르면 쫙 나오는데 높은 것부터 한 3, 400개까지 가더라도 3% 이상 나올 거예요. 4% 정도. 한 300개 정도가 네. 4% 이상 나올 거예요. 예. 그만큼 투자할 주식은 많은 많다. 거죠. 300개가 넘게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PR이 낮은 걸로 하면 네. 되죠. 그러니까 일단 배당 수익률을 먼저 기준으로 보고 네. PER, PBR을 비교를 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네. 이제 내가 투자할 주식을 봐야 될 주식이 많이 줄어들죠. 네, 네. 수량 자체가. 그럼 네 가지 지표라고 했는데 하나는 PR, 네. 두 가지는 이제 PBR, 세 가지는 배당 배당 수익률. 네 나머지 번째가 하나는 뭔가요? 순임금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앞에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충족하면은 사실은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순임금.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순임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은 회사거든요. 근데 대개 순임금이 많은 회사들은 금융부채가 거의 없는 회사가 많죠. 이건 이제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보수적으로 했을 예. 때 순현금까지. 그래서 필요한 거니까 저는 이제 보통 강의하고 이럴 때도 이거는 앞에 세 가지 다 충족하면 이건 굳이 안 봐도 되는 거다. 좀 중요소 자꾸 좀 낮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이게 더 좋죠. 이왕이면. 저 사실 이 자리에서 PR, PBR에 대한 그
기본을 이해를 했거든요. 완전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 다행입니다. 왜 너무 설명하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일타 강사처럼 설명을 오,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궁금한 게 바쁘잖아요. 모두가 다 사실 생계가 바쁘고 네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제 주식을 하려면 뭔가 이제 각 잡고 앉아가지고 기업 분석을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숙양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요 네 가지 지표는 내가 되게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 진짜야? 진짜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이런 좀 의심이 드는데, 예. 그거를 첫 번째 책이 이제 한 2016년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책에 제가 이제 이제 작지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퀀터 전문가라고 하는 강한국 씨, 네. 강한국 씨가 저한테 연락을 줬었어요. 제 방법을 한번 이렇게 돌려봤더니, 진짜 그 한 10년 이상 제 기간 그대로 했을 때 뭐 25, 6% 나오더라는 거예요. 30개, 50개 종목으로 했더니.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딱 그 포트폴리오, 이제 그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로 한 30개, 50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바꾼. 그런데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거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 10종목을 해야 10개? 된다. 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래도 10개를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혹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그러면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하나가 커버를 해줄 테니까 그 정도 나올 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해서 그 정도만 해도 된다는 뜻이고요. 그건 거의 콘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책에서 좀 설명했던 게 그까지는 이제 정량적 분석이고 정성적 분석이 좀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사실 그 사업 보고서를 보더라도 네.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 모델이나 이런 걸 전 분석하고 이런 능력이 잘 없어요. 아예 저는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는 재무제표만 보고 가거든요. 네. 원래 다행히 이제 제가 뭐 상고 나오고 상대 나오고 기업에서도 재무제표를 봤기 때문에 그쪽은 처음부터 이제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안 맞으면 투자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가지고 몇 가지 이제 보는 게 벤저민 그레엄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잖아요. 그분도 얘기한 게 적어도 7년치 정도 재무제표를 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쭉 이렇게 해온 걸 보면은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다. 그 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이 되죠. 이제 그런 지나간 재무제표로 해서가 적어도 이익이 안 주는 회사. 가능하면 느는 게 좋겠죠. 이 이익이라면 영업이익 말하는 건가요? 저는 순이익을 얘기하는 순이익으로. 거예요. 예. 영업이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순이익입니다. 네. 그리고 종업원이 지금 이제 자동화 때문에 별로 잘 느는 회사가 없지만 이왕이면 직원이 느는 회사. 직원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직원이 는다는 거는 그 기업이 앞으로 뭔가 더 할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무제표,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 직원을 늘릴 때는 굉장히 이게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그쵸. 그걸 늘린다는 거는 뭔가 할 게 많다.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근속 연수가 긴 회사가 좋겠고, 그 다음에 평균 임금이 갈수록 높아진 회사. 워낙 우리 업종에 따라 많이 다르잖아요. 약간 주식도 백스테이킹을 하잖아요. 백스테이킹 하면서 이거는 이만큼 올랐으니까 더 오를 거야 라고 판단을 하듯이 이것도 똑같이 백스테이킹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네요. 과거치를 쭉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제 정성적인 이제 분석들 그 어떤 기준이냐 일단 7년치 재무제표 봐라. 그다음에 순이익이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계속 늘어나는 회사. 그다음에 직원이 늘어나는 회사. 그다음에 근속 연수가 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좀 성장하는 기업들을 근속이 길다는 거는 네. 그만큼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만족도가 얘기니까. 높죠. 그 평균 임금이 또 높아지는 네네. 것과 근속 연수가 길어지는 것도 이제 같이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네. 다 그렇게 맞는 회사들은 없죠. 네네. 그리고 그렇게 맞고 이익도 많이 늘고 하는 사람이 이미 주가가 그냥 높을 거니까 아예 투자 대상에 안 들어올 수도 있죠.